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프린트 보고 진도 나가죠. 1번 보시면 동시행양변권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동시행관계에 있다. 그렇죠? 계약이 무효 취소되거나 또는 해제가 되었을 때 서로 돌려주는 건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고 2번 매수인이 자신에게 선이행 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에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과된 경우. 자, 그럼 이때부터는 뭐가 인정되냐면 동시행 관계죠.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일 이후부터 어떠한 이행 지체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2번은 뭐가 틀렸어요? 중도금 지급일부터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동시행 관계가 잔금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중도금일부터 잔금일까지에 대한 이행 지체 책임은 져야 되고 잔금일부터는 지체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 되죠. 조심하시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는 건 언제부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잔대금 기일 그때부터니까 그 전까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옳은 지문이 되려면 잔금 지급 기일 이후부터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지 옳은 지문이고요. 3번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걸 우리 줄여서 뭐라고 불렀냐면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불렀던 거죠. 어떻게 기억이 가물가물하세요?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4번 토지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 임차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토지 임대인의 건물 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되니까 둘은 동시행 관계고요. 5번 쌍방의 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동시행 관계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행지체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는 동시행 관계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있으면 책임을 면하는 거고 다만 이제 소송으로 들어가면 소송상으로는 주장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직권조사 안 해주니까 법원은 어떤 판결한다고 했냐면 상환급부 판결한다고 했죠. 자, 2번 다음 중 계약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에 속하는 자. 그러니까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는 단순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등기인도 등을 통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1번은 뭘 양수했다고 되냐면 채권, 제3자 아니죠. 2번은 해제된 매매계약의 목적 토지 위에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의 양수인, 제3자 아니죠. 지금 해제된 매매계약은 토지 매매인데 얘는 그 토지를 산 게 아니라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샀죠. 그럼 이행관계로 보지 않고요. 3번은 뭘 했다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가등기. 가등기 했으면 제3자 해당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항상 3번, 4번 조심하시라고 했는데 4번은 마지막에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요거 가지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했죠. 4번 제3자 아니고요. 5번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수익자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했죠. 3번 갑은 을로부터 토지 1000제곱미터를 매수하였는데 그중 100제곱미터가 을의 소유가 아니어서 그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이 사례는 5가지 권리 하자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일부 타인 권리죠. 일부가 을 게 아니니까. 그러면 대금 감액은 선이자만 해요? 선악불문이요? 대금 감액은 선악불문이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 선이자만 하는 거죠. 그렇죠? 1번 갑이 선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2번 갑이 선이인 경우 을에 대한 담보 책임은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선이자는 안날로부터고 3번에 보면 악이자니까 안날이 아니라 언제? 법률행위 안날로부터 1년이고 4번 900제곱미터 토지만으로는 갑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고 갑이 선이라면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그렇죠? 5번 100제곱미터 토지가 을의 소유가 아님을 갑이 알고 있었을 때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5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일부 타인 권리는 선악불문 대금 감액이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선이자만. 이걸 비교해서 제일 많이 출제한다고 했죠. 그 얘기고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우리 지난주에 그 임대차 마지막 부분 남았었죠? 예.
임대차 효력 아마 들어갈 차례일 텐데 교재 보시면 527쪽이죠. 임대차 효력. 임대차 효력은 제일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임대인의 권리, 임대인의 권리,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의 의무 이렇게 나온다고 했고요. 우리 지난주 마지막에 얘기했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뭐라고 했냐면 임차인의 권리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럼 임대인의 권리라고 하면 어떤 권리가 있느냐? 뭐 차임 지급 청구가 있죠. 차임 주세요 하는 차임 지급 청구권. 그리고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으면 차임을 증액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 차임 증액 청구는 금지 특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차임 증액을 금지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임대차에서는 강행 규정으로 정해놓은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인 거고 임대인에게 불리하면 유효하죠. 그러면 차임 증액을 금지시키면 임차인에게 불리해요? 임대인에게 불리해요? 임대인에게. 그런 금지 특약은 할 수 있어요. 그럼 비교해서 차임 감액을 금지하는 특약. 차임 감액을 금지하면 누구한테 불리해요? 임차인. 그거는 무효예요. 그래서 잠깐 볼게요. 527쪽에 B번 보세요. 가운데 B번. B번에 보면 차임 부증액 특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죠. 유효하나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차임 부증액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 증액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임 부증액 특약은 유효인데 그런 부증액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신의 측에 반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으면 증액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차임 증액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사정 변경이 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임대인의 권리라고 하면 목적물 돌려달라고 해야죠. 끝나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있고요. 임대인의 권리는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이런 게 있다는 거 확인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가장 기본적으로 인도할 의무가 있죠. 인도 의무. 임차인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목적물을 인도해서 사용케 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수선 유지 의무예요. 수선 유지 의무. 그러니까 수선 유지 의무는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있냐면 임대인에게 있죠. 임대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교했던 게 전세권에서는 수선 유지 의무가 누구한테 있어요? 아니 전세권을 여쭤봤는데 임대인 임차인이 나오면 안 되죠.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설정자가 나와야죠. 그렇죠? 이 시점에 지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자, 그럼 전세권에서는 수선 유지 의무가 누구한테 있어요? 전세권자.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 청구만 되죠. 근데 임대차에서는 수선 유지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유익비뿐만 아니라 필요비까지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모든 수선 유지 의무를 모두 다 임대인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사소한 거 있었죠. 사소한 건 누가 하는 거냐면 임차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소하지 않은 것들은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임차인에게 수선 유지 의무를 부담시키는 특약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죠. 할 수 있죠. 유효해요. 네. 유효한데 절대 안 되는 게 있었죠. 절대 안 되는 거. 뭐 있었어요? 대수산.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 임차인에게 부담시켜도 되는데 기억해 두실 점은 대규모 수선은 반드시 누가 해야 되냐면 임대인이 해야 돼요. 임대인. 그래서 만약에 대규모 수선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하면 그 특약은 무효예요. 그러니까 대수선은 반드시 임대인이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호의무와 관련되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도난을 방지하고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가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죠. 이제 통상적인 임대차에서는
그런 의무는 없어요. 그런 것까지 해줄 수는 없는 거고. 근데 통상적인 임대차가 아니라 뭐 있었냐면 숙박업이 있었죠. 공중적객업,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사용만 하게 한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가 있다라는 게 판례였죠. 그래서 일반 임대차와 좀 구별해 두시고. 그래서 임대인의 의무에서는 뭐 제일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래서 잠깐 확인해 볼게요. 그 528쪽에 그 가운데 별표된 데 있죠? 예, 거기 A번 보세요. A번. A번에 보면 임차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기더라도 그것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면 임대인은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임차인이 하는 거죠. 근데 B번에 둘째 줄 가운데 이것은 특약에 의하여 면제할 수 있다.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 수선에 한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요? 대파손의 수리, 건물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 교체,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대규모 수선. 대규모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 10번은 보호의무가 있느냐라는 거죠. 둘째 줄에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근데 숙박업은 보호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임대인의 의무라고 하면 임차물에 대한 방해가 있으면 임대인이 방해 제거를 해줘야죠. 방해 제거 의무가 있고, 그리고 수선 의무가 원래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수선하는 데 돈을 썼다면 그 비용을 돌려줘야죠. 비용 상환 의무가 있고, 그리고 하자가 있으면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담보 책임을 져야 안 져도 돼요. 져야죠. 임대차도 무상계약이 아니라 유상계약이니까 하자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담보 책임 등이 발생하죠. 이게 이제 임대인의 의무고요. 그러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있냐면 임차인의 권리예요. 그럼 임차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뭐가 있냐면 임차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죠. 그리고 임대차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있죠. 근데 이 등기 청구권은 뭐 언제나 막 행사한다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반대 약정이 없으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임대인이 등기를 해줬다. 뭐 꼭 해줘야 돼요? 안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안 해줘도 돼요. 근데 임대인이 등기를 해주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대항력이 생기죠. 언제부터 생겨요? 등기하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날이 아니라는 점을 조심하시라는 거죠. 우리가 주임법, 우리 또 특별법 공부해 오시려니까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음 날 입에 배네. 다음 날은 특별법이고 등기라는 건 등기하면 그때부터 바로 효력이 즉시 생기는 거죠. 등기 청구권이 있고, 세 번째,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민법 이제 622조의 규정인데, 뭐 표현 자체가 이렇게 좋진 않죠. 좀 편한 말은 아닌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임차권자는 대항력을 갖추려면 임차권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토지 임차권에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뭘 등기하면? 그렇죠. 건물 등기하면. 건물을 등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이 발생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어떤 취지였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고요. 을이 토지를 임차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토지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등기를 안 해줍니다. 그럼 등기 안 해주면 임차권의 대항력은 없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갑이 병에게 토지를 팔아버리거나 또는 토지의 저당권, 토지의 물권을 설정을 해주는 거야.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임차인은 새로운 물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그럼 건물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이거 불안해서 토지 임대차를 할 수 없으니까 법이 특별히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를 안 해줘도 얘가 스스로 대항력을 발생시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건물이에요 지금? 을이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을이 자기 건물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등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임차권 등기를 안 했어도
건물 등기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발생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독특한 규정이에요. 건물 등기했는데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조심하실 점은 대항력은 건물 등기했을 때부터 발생하는 거니까 얘가 아무리 건물 등기했어도요. 토지의 물권, 예를 들어 토지의 저당권을 병의 설정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등기합니다.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토지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였죠. 얘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건물 등기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게 이제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임차인은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죠. 이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필요비. 필요비 언제 청구해요? 즉시. 그리고 유익비는 종료시. 그러니까 필요비와 유익비 중에서 임대차 존속 기간 중에 청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필요비고요. 유익비는 종료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사 기간 제한이 있었죠? 6개월이죠. 언제부터 6개월이에요?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반환 날로부터 6개월.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이라고 하면 틀려요. 종료한 날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비용 부담을 하게 하는 특약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비용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임차인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비용은 목적물에 직접 투여된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행사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임차인의 또 중요한 권리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죠.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일단 언제 행사하는 거냐면 기간 중에도 할 수 있어요. 종료시 하는 거예요. 종료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때 이 매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은 독립성이 없어도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독립성이 없으면 그건 부합이 된 거니까 그때는 비용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건 반드시 독립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아무거나 붙여놓고 사달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제한을 두잖아요. 그럼 제한이 어떤 제한이냐면 임대인의 뭘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설치하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을 하면 그 특약은 무효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강행 규정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임대차가 차임을 안 내는 바람에 채무 불이행으로 소멸되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죠. 이게 이제 부속물 매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뭐 있어요? 지상물 매수. 그렇죠? 계약 갱신 청구와 건물 매수, 지상물 매수 청구죠. 이게 뭐 판례가 많죠. 우리 이 똑같은 내용 어디서 봤었죠?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빌려 쓰는데 을이 토지를 임차해서 건물을 지었다. 근데 임대차가 끝났어요.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지상물이 아직도 현존하고 있다. 그러면 을이 뭘 행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바로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고 일단 갱신이죠. 계약 갱신을 먼저 청구하고 거절당하면 그때 이제 지상물 매수. 그럼 이 똑같은 그림을 우리가 뭐 할 때 봤었죠? 지상권 할 때. 그러니까 지상권 할 때 이 내용이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때 우리 지상권 할 때 뭐라고 했냐면 간단하게 그림 그리면서 똑같은 내용이 토지 임대차가 하면 나올 거고 토지 임대차에는 판례가 엄청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제 엄청 많이 나오는 판례를 지금부터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뭐 내용 자체들이 그렇게 복잡한 건 없었고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갱신 청구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갱신 청구 없이 곧바로 매수 청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우리 판례도 계약 갱신 청구는 지상물 매수 청구의 전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죠. 그래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달되고 얼마가 있으면 소멸해요? 6개월. 그러면 임대인이 끝냅시다라고 해지 통고를 했는데 임차인이 거기다 대고 갱신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죠. 이런 경우에는
갱신 청구 없이 곧바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처음부터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건물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사람한테 갱신 좀 이럴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런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갱신 청구를 하고 매수를 청구해야 돼요. 근데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뭐야? 형성권이죠. 그러면 이 을이 갑에게 갱신 안 해줄 거면 이 건물 사세요라고 했을 때 갑이라는 사람의 승낙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근데 얘랑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갱신되어진다. OX예요. 갱신 청구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갑에 승낙이 있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그 즉시 지상물에 대한 매매 유사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성권이니까 얘 승낙 없이 곧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거고 근데 갱신 청구권은 곧바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갑이 승낙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 갑이 야, 이 지상물은 가치가 없어. 나 안 살래. 또는 이거 미등기 무허가니까 나 안 살래. 라고 거절할 수 있느냐? 거절할 수 없다고 했죠. 그 형성권이기 때문에 사라면 사는 거고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적법한 건물에만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갑은 을에게 이 건물의 시가를 제공해 줘야죠. 을은 갑에게 이제 인도해주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주고 둘은 무슨 관계였냐면 동시행 관계예요. 근데 이 시가에 을이 이 건물 예전에 지으려고 했을 때 여기에 조그만한 건물이 있어서 을이 그걸 철거를 했대요. 그러면 이 시가 안에 옛날에 쓴 철거 비용이 포함되느냐 문제 있었죠? 포함되지 않는다. 철거 비용은 안 들어가고 청구권 행사 당시에 목적물의 시가만 제공해 주면 되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목적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이 지상물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어야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어야 되는 건 지상물 매수가 아니라 부속물 매수고 지상물 매수는 동의 같은 거 필요 없죠. 그리고 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부동산에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고요. 근저당 달렸다고 못 파는 거 아니니까 얼마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요 을이 대항력을 갖췄어요. 대항력을 갖춘 상태인데 토지 소유권이 병에게로 넘어갔다. 그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요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느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대항력이 있으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 관련 판례로 제3자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가 있었죠. 땅이 이렇게 있는데 갑이 임대인이에요. 임대인. 을이 토지의 임차인인데 여기까지가 임대인 땅이고 뒷부분은 제3자 땅인데 얘가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 토지뿐 아니라 제3자 토지에 걸쳐서 지어져 있다. 그러면 을이 갑에게 매수를 청구할 때 제3자 토지 위에 지어진 부분에 매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했고 어디 것만 되냐면 임대인 토지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인 토지 위에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이 있어서 구분 건물이 될 수 있는 것만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였죠. 그러면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누가 행사하는 거냐면 임차인으로서 건물의 소유자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을이 임차권과 건물을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새로운 임차권자예요? 병. 근데 얘가 건물에 등기는 안 했대요. 그럼 얘는 미등기 매수인이죠. 그럼 미등기 매수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느냐? 원래 지상물 매수 청구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건물의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 매수를 청구할 거야. 내 거 사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 미등기 매수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이 판례죠. 왜냐하면 미등기 매수인도 사실상 법률상 처분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얘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고요. 그러면 이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되느냐? 법원으로부터 철거 판결이 나기 전까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철거 집행 전까지 해야 되는지가 문제잖아요. 언제요? 집행 전까지지 판결 전까지가 아니다라는 게 판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이 임대차가 끝나는데 요 을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법원에다가 자기가 토지 임차인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원에 주장해요? 법원에 직권조사해줘요? 주장해야죠. 직권조사 안 해주니까. 근데 얘가 주장 안 하고 그냥 멍하고 있었다 그러죠. 멍하니까 누가 이겨요? 갑이 이기잖아요. 그럼 법원은 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을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갑에게 인도하라 이렇게 판결 나는 거예요. 판결 났는데 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철거 집행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때서야 사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럼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사주라는 게 판례니까 철거 판결 전까지 행사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집행 전까지 행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규정들은 임의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냐 물어보면 강행 규정. 그러니까 요 계약 갱신 청구권 이 규정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갱신 청구권은 거절할 수 있는 거면 임의 규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는 그런 기준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배제 특약을 할 수 있느냐요. 그럼 토지 임대차 하면서 갱신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특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를 금지하기 위해서 이거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계약할 때 이것을 행사 못하도록 하는 특약은 무효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 근데 이게 둘 다 아무리 강행 규정이라 하더라도 아까 나온 것처럼 차임을 안 내는 바람에 채무 불이행으로 소멸되면 행사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강행 규정인데 예외적으로 배제 특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소위 이제 은혜적인 임대차. 그러니까 보증금이랑 월세를 엄청 싸게 해주는 거예요. 엄청 싸게 해주고 그리고 끝나면 철거해야 한다라고 특약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한데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거 배제 특약을 하는 것은 전부 다 무효다라는 게 판례죠. 정리되셨어요? 네, 그거만 좀 볼게요. 판례만. 그 533쪽에 한번 보세요. 533쪽에 맨 밑에 판례 박스 제목들만 봅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행사 주체 누가 하는 거냐면 원칙적으로 소유자예요. 근데 누구도 가능하대요. 미등기 매수인도 가능하고 다음 페이지.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적법한 건물이어야 하는지 여부. 적법해야 돼요. 미등기 부호가 다 되는 거예요. 다 돼요. 그래서 불효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 매수 청구의 대상이 객관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불효. 객관적 가치 필요 없다는 거죠. 가치 없으니까 안 사줘 이런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상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이 하는지 여부 필요 없어요.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 지상물 매수가 아니라 부속물 매수고 그리고 임대인이 지급할 계금에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철거 비용 포함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제3자 토지 위에 건립된 부분도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파란 글씨 좀 보세요.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하나여 매수 대상이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항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토지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인정된다라고 했죠. 오른쪽에 이제 차임 감액 청구가 나오죠. 일부 멸실로 인한 감액이 있을 수 있고 경제사정 변동으로 감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일부 멸실이 임차인의 잘못 없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부분은 사용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율에 맞게 차임을 뭐 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액. 근데 조심하실 점은 셋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할 점은 당연 감액이 아니라 감액 청구를 해야 감액돼요. 그래서 당연 감액된다라고 하면 틀리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차임 지급 의무 나오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몇 기예요? 2기. 연속된 2기가 아니라 2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달하는 때는 640조에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적분이 이기면 해제할 수 있다고 했죠. 다음 페이지에 임차물의 보관 의무가 나오는데 보관 의무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있다.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한 게
만약에 임대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됐어요. 그러면 못 돌려주게 되었다. 만약에 임차인의 잘못이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입증할 것이냐?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아니면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임차인의 잘못을 입증해야 돼요? 임차인이 스스로 자기가 선관주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 못하면 손해배상해야죠. 왜냐하면 보관 의무가 누구한테 있으니까? 임차인. 그런데 변경된 판례가 있다고 했죠? 연소된 경우.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임대차를 한 거고요. 요게 이제 임대인이 살고 있는 부동산인데 여기서 화재가 발생이 된 거예요. 여기가 화재가 발생되는 바람에 이어붙어서 연소되어서 위층까지 다 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임차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누가 입증해야 한다고요? 임차인이 내 잘못이 아님을 입증해야 돼요. 그러면 임차한 부분이 아니라 그 다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거냐? 종전 판례에 의하면 예전에는 임차인이 모두 다 입증해야 돼요. 여기도 임차 목적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어붙은 거면 임차인이 잘못이 없음을 입증 못하면 손해배상을 다 하는 게 옛날 판례인데 그 판례가 폐기되고 이제 임차한 부분이 아닌 곳은 누가 입증하라고요? 임대인이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로 변경된 판례죠. 그 537쪽에 판례 박스가 있죠. 파란 글씨 볼게요.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누가 입증하라고요? 임차인이 하라는 거예요. 그 밑에 줄거진 거 보세요. 밑에 가운데 부분에 줄거진 거 보면 임차외 건물 부분이 구조상 불가분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저 그림이죠. 저렇게 돼서 불이 다 타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누가 입증하라고 됐어요? 줄거진 거? 임대인이 주장 증명해야 돼서 화살표에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종전 판례를 변경한 사례죠. 종전에는 다 임차인이 하라고 했는데 이제 판례가 임차한 부분이 아닌 곳은 임대인이 입증해서 손해배상 받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한 부분은 여전히 누가 입증해야 돼요? 임차인이 해야 되는 거죠. 자, 밑에 문제 볼게요. 갑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을의 X 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 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Y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지상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2번. 갑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의무 위반으로 한 경우 안 되고 3번. 임대차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을이 해지 통고를 하면 갑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임대차 기간에 정함이 없으니까 임대인이 해지 통고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때는 뭘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갱신 청구 없이 바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4번. 대항력을 갖춘 갑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후 을이 X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병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대항력 있으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5번. 갑이 Y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갑은 을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근저당 달린 거 할 수 있죠. 5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인데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양도 전대차 하면 임대차 해지 사유가 되죠. 예외가 있어요. 동의를 얻지 않아도 해지할 수 없는 경우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는 얼만큼? 소부분을 사용케 한 경우. 소부분을 사용케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고요. 두 번째는 배신행위.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우리가 봤던 판례는 뭐 있었냐면
부부끼리 가구점 판례 있었죠. 남편이 임차권자로서 가구점을 운영하다가 임차권을 아내에게 양도했다. 뭐 부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보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한 배신이 아니다라고 본 거죠. 예외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문제로 나오는데, 동의를 얻지 않고 양도 전대차를 했다.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해줬는데요. 동의 없이 을이 병에게 양도 전대차를 해준 거죠. 그러면 일단 이 을과 병의 양도 전대차 계약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계약은 유효해요. 그러니까 동의가 없다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을은 나중에라도 갑의 동의를 얻어주면 되고요. 얻어주지 못하면 그때 가서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라는 것이 양도 전대 계약의 유효 요건, 효력 요건이다라고 하면 틀려. 이게 무슨 요건이라고 했냐면 대항 요건이죠. 대항 요건. 그러니까 동의를 얻지 못하면 병이 갑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동의 없이 했으니까 소부분이라든지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 있죠. 근데 아직 해지를 하지 않았어요. 해지 전의 법률 관계를 보죠. 그러면 일단 병은 갑에 대해서 불법 점유자죠. 얘랑 무슨 계약 관계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 갑이 병한테 직접 차임을 달라라고 직접 차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뭐 달라고 할 이유도 없겠지만 굳이 한번 받아보고 싶으면 어떻게나 된다 그랬어요. 을을 대위에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중요한 판례는 뭐냐면, 지금 병이 불법 점유를 했을 때 얘가 이제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문제죠. 불법 점유를 이유로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이게 사례 문제로 제일 많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다고 했냐면 아직 해지가 되지 않았으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여전히 뭘 줘요? 차임을 지급하고 있죠.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의 부동산을 불법 점유함으로써 소유자가 입는 피해액은 바로 이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인데 그걸 누가 지금 주고 있다고요? 을이 주고 있으니까 현재 갑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럼 언제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지하고 종료되면 얘가 차임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의 손해가 생기니까 그때는 청구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안 되는 거고. 근데 이 손해배상이 안 된다는 거 이것만 막 외우시면 안 돼요. 원인을 봐야 돼요. 뭘 이유로 안 된다고요. 그죠? 만약에 동의 없이 전차한 병이 이 건물을 훼손했다, 파손했어요. 그러면 갑은 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얘가 때려 부순 게 얘 차임으로 보존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어떤 걸 이유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불법 점유를 이유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갑은 불법 점거자 병에게 내 거 가져와라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때 반환을 자신에게 하라고 해야 돼요? 을에게 하라고 해야 돼요? 아직 해지가 안 됐으니까 반환 청구를 을에게 하는 거죠. 을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을이 반환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는 자신에게 반환 청구가 되지만 원칙은 직접 점유자인 을에게 인도하라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요. 끝이죠. 몇 개 없죠. 해지 후는 더 간단하잖아요. 해지 후면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반환 청구를 을에게 하라고 해도 자신에게 하라고. 자신의 그게 해지의 끝이에요. 그래서 해지 전의 법률 관계 특히 요 판례들 중심으로 좀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의를 얻은 경우죠. 동의를 얻은 전대차,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근데 동의를 얻어서 적법하게 병이라는 사람에게 전대차 해주었다. 얘가 전차인.
그러면 병이 전차인이면 임차인은 이제 뭐로 부르겠어요? 전대인 이렇게 부르겠죠? 이게 이제 전대차 관계인데, 자, 그러면 이 병은 권리 의무 관계가 누구랑 있는 게 원칙이에요? 얘랑 계약했죠? 갑이랑 계약한 게 아니니까 원래는 병과 갑 사이에는 아무런 권리 의무 관계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전세권에서 전세권자가 전전세권 설정해주면 전전세권자는 권리 의무 관계가 설정자, 원설정자에게 있어요? 전세권자에게 있어요? 그렇죠. 설정자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왜요? 법이 하래요. 630조에서 임대인을 위해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라고 법률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법이 정하지 않는 한 특별한 권리 주장은 못해도 비용 주세요 이런 거 못해요. 법이 안 정해놨으니까. 근데 뭐는 하라고요? 의무는 부담. 교재 한번 볼게요. 630조를 보면 541쪽이죠. 630조 제1항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직접 부담하라고 정해놨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의무를 직접 부담하라고 했으니까 갑이 전차인 병에게 차임 주세요라고 청구하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급하라는 거예요? 지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이 정하기를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차임 지급한 거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근데 두 번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변제기, 이행기 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다면 이거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법조문과 우리 판례가 얘기한 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말이 더 들어가 있어요? 법조문보다 변제기 전에라는 말이 더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차임 지급했다고 해서 지급한 모든 차임을 대항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언제 준 것만 대항할 수 없다. 변제기, 이행기 전에 준 것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이행기가 되어서 지급했다면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 병이 을이랑 계약을 할 때 차임을 15일 날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약속한 15일 날 병이 을에게 지급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갑이 병한테 예를 들어 16일 날 차임을 달라고 요구했다면 병은 나 15일 날 어저께 약속한 날이라서 을 줬는데 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약속한 날에 준 거니까. 근데 얘가 15일 날 달라고 했더니 병이 뭐라고 하냐면 나 어저께 14일 날 을 줬는데 이렇게 대항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맨날 병이 나 어제 줬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줘도 되는데 그게 언제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변제죠. 그러니까 이행기에 주는 건 당연하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변제기 전에 준 거 가지고 대항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수업용으로 좀 잘 보시라고요. 갑이 누구한테 차임 받으면 돼요. 을한테 받으면 되지 굳이 얘한테 받아보기도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랬다면 만약에 병이 변제기 전에 준 거 가지고는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고요. 전대차가 됐다고 해서 갑과 을의 임대차 관계가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둘은 여전히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고, 근데 전차권이라는 건 임차권에서 나오는 거니까 임대차가 소멸되면 전대차도 당연히 소멸돼요. 기간이 만료되었다 또는 얘가 차임을 안 내는 바람에 해지당했다 전부 소멸해요. 그런데 이 갑과 을이 특별한 이유 없이 합의로 종료시킵니다. 갑과 을이 임대차를 합의로 종료시켰다. 그러면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건 얘를 위한 특별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아무 이유도 없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합의로 끝내버렸을 때 얘를 보호해줘야 되니까 이 전차권 그때는 소멸하지 않고요. 자, 그리고 이제 법이 정하는 것에 따라서
이 전차인이 토지의 전차인인 경우와 건물, 공작물의 전차인일 수 있는데 토지 전차인이면 얘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건물이나 공작물의 전대차면 부속물 매수인데 하나 유의하시라고 했던 게 부속물 매수는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동의를 얻거나 매수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부속물, 전차인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갑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돼요? 을의 동의요? 갑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 갑의 동의를 얻어야지 을의 동의라고 하면 틀려요. 우리 시험에 한번 슬쩍 을로 바꿔서 틀리게 한번 냈어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뭐 합의로 종료되어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고 이 전차인이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고 이런 지문들은 당연히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냐면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주어진 사례에서 동의 없이 전대차를 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지문에서 병이 갑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것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돼야 안 돼? 안 돼. 얘는 불법점유죄예요. 불법점유죄니까 이런 권리가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따로 보셔야 되는 거니까. 자, 또 하나 더 보면 우리 민법이 규정하기를 갑이 을에게 해지 통고를 합니다. 자, 해지 통고하면 도달되고 얼마가 지나면 소멸해요? 임대인 해지 통고했으니까 6개월. 그럼 이게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하죠. 그러면 얘 나가야 되니까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다면 그 사실을 누구한테 알려야 돼요? 전차인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전차인에게 나가라고 대항할 수 없다. 이게 법률의 규정이죠. 이와 관련되는 판례가 뭐가 있었냐면 얘가 차임을 이익이상 안 냈어요. 자, 차임을 이익이상 안 내면 해지 통고해요? 해지예요? 해지예요. 이때는 이제 해지. 그러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면 을의 임차권은 언제 소멸되죠? 도달되면 즉시 소멸돼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얘가 차임을 안 내는 바람에 해지를 했는데 그 사실을 전차인에게 통지하지를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임대인은 이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였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라고 했죠. 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파란 거는 법조문이에요. 우리 법은 해지 통고했을 때 뭐 해주라고요? 통지해줘라. 안 해주면 너 대항 못해. 이렇게 규정했는데 근데 실제 사건은 해지 통고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해지. 그럼 얘가 차임을 안 내는 바람에 해지하면 임차권 언제 소멸된다고요? 즉시. 그럼 이게 소멸되면 즉시 뭐도 소멸해요? 전차권도 소멸하죠. 그러니까 얘한테 굳이 통지 안 해줘도 얘도 소멸이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법에서는 뭐 했을 때는? 통고. 구별되셨죠? 예. 543쪽에 보세요. 543쪽에 판례 제목을 봅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해야만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괄호에 소급. 통지 안 해도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은 언제? 해지가 도달되면 즉시. 구별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전차인에게 통지하라는 건 뭐 했을 때? 해지 통고했을 때는 6개월 있다가 소멸하잖아요. 그럼 알려줘야죠. 얘도 딴 데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해지하면 6개월 있다 소멸하는 게 아니라 즉시 모두 소멸해버려. 전차권도 소멸하니까 굳이 얘한테 알려줘야만 대항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 좀 볼게요.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요. X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을은 병에게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그렇죠? 못 받아주면 나중에 책임을 지면 되지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번. 을과 병 사이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OX에? 틀려요.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갑은 을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임대차 관계가 있으니까. 4번. 만약 병이 을의 배우자이고
X 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었다면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배신행위가 아니다라는 대표적인 판례, 가구점 판례고요. 5번. 만약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을의 연체 차임 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갑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연체 차임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보시고, 자, 답은 2번이었고요. 자, 여기까지 보셨고 좀 쉬었다가 이제 특별법으로 들어가죠.